나 진짜 잘한 건지 모르겠어. 남편이 완전 사람이 달라졌어. 그래서 요즘 따로 먹고 따로 설거지도 한다고? 처음엔 나도 그렇게 하자고 말한 거긴 한데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좀 서운하다고 툭 뱉은 건데. 기석 씨가 원래 말 안 해도 속 깊은 사람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꽤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아. 그렇게까지 날 미워했던 걸까? 미움보다는 실망이 컸던 거 아닐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주방에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고 오래된 전기밥솥이 작게 치직거리고 있었습니다. 61세 한기석 씨는 퇴근하자마자 와이셔츠 단추를 풀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벽에 기대어 선풍기를 쳐다보다가 손목시계를 풀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안에는 말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59세 문현숙 씨는 부엌에서 묵묵히 찬을 꺼내오고 있었고 둘 사이에는 TV 소리마저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들리는 건 도마 위에서 오이가 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반찬 좀 줄였네. 오늘은 뭐 이것저것 귀찮더라. 김치랑 된장찌개만 있으면 됐지 뭐. 기석 씨는 현숙 씨의 말을 들으며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어색함이 가장 짙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들과 함께 살았을 때는 밥상머리에서 한마디라도 붙이려 했지만 지금은 그 아들도 집에 없었습니다. 선우는 연락 없었어? 응, 저번 주에 통화하고는 감감무소식이네. 그놈은 뭐 바쁘다며 끊기 일쑤잖아. 현숙 씨는 차갑게 말하며 냉장고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기석 씨는 현숙 씨와 함께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지만 그곳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기석 씨는 습관처럼 숟가락을 놓고 아내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때? 회사는 좀 덜 바빠졌어? 별 차이 없어. 뭐 나이 먹을수록 일은 덜어주는 게 아니라 더 얹어주더군. 현숙 씨는 대꾸 없이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간혹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풀어야 할 말이 떠올랐지만 그 순간마다 둘 중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이 무겁고 침묵은 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기석 씨는 일어나 설거지를 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내가 할게. 당신은 그냥 쉬어. 됐어. 내가 할게. 하루 종일 있었으니 피곤하진 않잖아. 그 말에 현숙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기석 씨는 말하고 나서야 문장이 조금 날카로웠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다고 피곤하지 않은 건 아니지. 난 하루 종일 집안일 했어. 뭐 집에서 논 건 아니잖아. 기석 씨는 대답 대신 컵을 들어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물이 틀어지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낀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기석 씨는 욕실 문을 열고 나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셔츠를 챙기며 거울을 봤는데 기석 씨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꽤 오래 전부터 슬슬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기석 씨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차린 아침밥이 놓여 있었지만 국은 식어 있었고 김치는 딱딱하게 마른 끝이 보였습니다. 현숙 씨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조용히 있었고 아침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간다. 응. 가끔은 그 한마디도 참 고맙게 들릴 때가 있었지만 오늘은 어쩐지 허전함이 더 짙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석 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회사에선 중간 관리자들이 회의를 하며 대놓고 정년 퇴직자들을 불편한 존재처럼 여기기 시작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문득 집이 그리워졌지만 현관을 열고 들어섰을 때 기석 씨는 괜히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왔어. 벌써 왔네. 밥은 어쩌지? 나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 뭐 김치찌개라도 데워줄까? 됐어. 그냥 나가서 먹을게. 아휴, 매번 밖에서 먹으면 돈도 많이 들고 속도 버려. 그래서 매번 당신한테 밥 해달라 할 때마다 꺼려하잖아. 현숙 씨는 그제서야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당신이 밥하는 게 그렇게 당연한 일처럼 얘기하니까 기운이 빠지는 거야. 나는 밥하는 게 이제 힘들다고. 그래, 당신이 힘든 거 알겠어.
나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와서 밥 차려달라는 말 한마디 못 꺼내는 입장이 힘들어. 말이 끝나자마자 집안은 다시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아들 선우 씨가 연락도 없이 집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선우 씨는 기석 씨 부부에게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 어머, 웬일이야 갑자기. 밥은 먹었어? 응, 친구 만나서 먹고 왔어. 그냥 뭐,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여주려고. 기석 씨는 신문을 넘기다 말고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우 씨는 여전히 어릴 때처럼 말투는 가볍고 무심했습니다. 어색한 공기 속에서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근데 두 분 왜 이렇게 조용해? 뭔 일 있어? 일 없는데. 왜? 집이 조용한 게 이상하냐? 응, 두 분이 싸운 것 같기도 하고. 싸우긴 뭘 싸워. 아빠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예민한 건 누구지? 나는 말도 아껴가면서 사는데. 현숙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선우 씨는 눈치를 보다가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 내일 회사 가야 돼서 이따 나가야 돼. 뭐 필요한 거 있어? 없어, 그냥 가라. 그래, 가라. 하고 싶은 거 해. 선우 씨가 나가고 난 후 거실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기석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언제 이렇게 대화가 없어진 걸까? 몰라,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기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말이 나오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식탁에 놓인 국그릇은 어느새 찬물이 되었습니다. 숟가락은 들지 않았고 배는 고팠지만 먹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기석 씨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히 등을 벽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졌고 거리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아직 조명이 켜지지 않은 채 그렇게 어둠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기석 씨는 지하철 플랫폼 끝에 멈춰서서 멍하니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들어 종종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말없이 늙어가는 얼굴, 한 번도 찬찬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주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토록 많이도 쌓였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아니, 짧았는데도 유독 지쳤습니다. 오전 회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이 나누는 수군거림, 과장이 서류를 책상 위로 툭 던지며 날린 말. 요즘은 눈치라도 있어야지. 남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말은 누구에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안에 있던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석 씨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와 복도 끝까지 걸어가던 그 순간 기석 씨는 무심코 손등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뭔가를 닦는 것처럼 모욕이든 수치든 자존심이든 회사를 나오며 문득 친구 상만 씨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통연락이 없던 그 친구. 은퇴 전에 보험 자격증을 따겠다고 하더니 얼마 전엔 자영업을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무모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무모함조차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너머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기석 씨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리모컨 소리가 들렸고 현숙 씨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나왔어. 왔어? 밥은 좀 이따 차릴게. 기석 씨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가방을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와이셔츠를 벗어 걸고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 회사에서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게 그렇게까지 큰 말이었나 싶었지만 이상하게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옷걸이에 셔츠를 거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현숙 씨는 간단한 반찬을 테이블에 올려두고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찜 했어. 어제부터 김치가 너무 익어서 그냥 익은 걸로 처리했지 뭐. 잘했네. 기석 씨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지만 입맛은 없었습니다. 김치찜은 좋아하는 반찬 중 하나였지만 오늘은 딱히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그냥 회사에서 좀 시끄러웠어. 요즘 분위기 안 좋다더니 또 무슨 소리 들었어? 기석 씨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별건 아니야. 그냥 내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현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기석 씨는 순간 이렇게까지 자신이 약해졌나 싶었습니다. 가족에게 회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주저하게 될 줄이야. 식사를 마치고도 기석 씨는 거실에 나와 앉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현숙 씨의 발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 물을 붓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현숙 씨는 거실 테이블에 소주 한 병을 꺼내왔습니다. 혼자 마시기엔 버겁다는 생각에 방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나오지 그래. 소주 한 잔 할래? 오늘따라 술이 땡기네. 기석 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나와 앉았을 때 현숙 씨가 작은 잔을 기석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웬일이야? 당신이 먼저 한잔하자고 하기는. 당신 얼굴 보니까 그냥 괜히 나도 같이 마시고 싶더라. 기석 씨는 술잔을 입에 대고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목으로 술이 넘어가는데 알코올이 아니라 무슨 찬 기운이 뼛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요즘 회사에서 좀 버겁다. 왜 후배들이 뭐라 해? 딱히 직접적인 말은 안 해. 근데 내가 거기 있다는 게 불편한 기색이 느껴져. 마치 내 자리가 누군가의 대기석인 것처럼. 현숙 씨는 술잔을 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속상하지. 나는 당신이 그런 일 겪을까봐 걱정돼. 내가 참았던 건 그런 일이 아니야. 사실은 집에서도 그런 기분을 느껴. 내가 집에 있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건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밥 차리는 것도 힘들다. 청소도 힘들다. 설거지도. 그러면 내가 집에 있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 현숙 씨는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습니다. TV 화면 속 인물들이 감정을 터뜨리는 사이 둘 사이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기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나 먼저 들어갈게. 기석 씨, 기석 씨는 멈췄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부른 건 꽤 오랜만이었습니다. 평소엔 여보 아니면 당신이었는데 갑자기 정중하게 이름을 부르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사실은 잘 몰라. 근데 나도 나름대로 지치긴 했어.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참고 살았나 봐. 기석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의 대화는 또 멈췄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귓가에는 낮에 들은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들은 말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사실은 잘 몰라. 거실 탁자 위에는 묵은 먼지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그 위에 엎질러진 수건 하나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물기가 이미 말라붙어 있었고 그 아래엔 희미하게 컵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수건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수건 하나도 자기가 알아서 치우기 싫은 건가? 혼잣말이었습니다. 누가 들어줄 리도 반응할 리도 없었습니다. 아침 6시 반, 집안엔 아직 조용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미약하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사이로 전자레인지가 윙윙 돌아가는 소리가 더해졌습니다. 기석 씨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숙 씨는 말없이 토스트기를 내려다보며 빵 2조각을 넣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아침 준비는 두 사람 몫이 아닌 오로지 현숙 씨만의 몫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밥 안 해? 냉장고에 찬밥 있을 거야. 전자레인지에 돌려. 당신은? 나는 토스트 먹을 거야. 기석 씨는 천천히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찬밥은 있었지만 국이나 반찬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기석 씨는 다시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된장국은 없나? 어제 먹고 다 없어졌어.
아침부터 국 끓이긴 좀 그렇지 않나? 기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할수록 서로가 불편해질 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냉동실에서 만두 몇 개를 꺼내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따로따로. 잠시 후 토스트기에서 빵이 튀어오르며 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숙 씨는 두 조각을 접시에 담고 사과 몇 조각을 곁들였습니다. 현숙 씨는 식탁에 앉아 혼자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고 기석 씨는 등 돌린 채 프라이팬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화 없이 서로를 등지고 있는 그 풍경은 마치 하나의 집이 아니라 두 개의 방이 공존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현숙 씨는 조용히 식사를 마친 뒤 식기만 들고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기석 씨는 말없이 앉아 막 구운 만두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입안에서 김이 올라왔지만 입맛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기석 씨는 상만 씨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모처럼 목소리를 들으며 어쩌면 누구라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만이냐? 나 기석이야. 이게 웬일이냐? 기석이 너한텐 전화 먼저 하는 거 되게 드문 일인데. 그렇지. 그냥 뭐 바람 쐬고 싶어서. 언제 시간 되냐? 이번 주말에 차나 한잔 하자. 나 요즘 창업 준비 때문에 이것저것 바쁘거든. 창업 진짜 할 생각이야? 응, 이제 와서 남 밑에서 월급 받는 것도 질려서. 네가 한잔 사면 더 좋고. 기석 씨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잠깐이지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 통화 후 그는 다시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마자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음소거를 누르고 화면을 바라만 봤습니다. 웃음소리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엔 너무 가벼웠습니다. 점심 무렵 현숙 씨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밝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틀어 올리며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거실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가? 혜진이 만나기로 했어. 점심 먹고 영화 하나 볼까 해서. 매주 나가네. 집에만 있으면 미치겠는걸. 당신은 매일 회사라도 가잖아. 그럼 난 퇴근하면 집에 와서 또 혼자 밥 차려 먹어야겠네. 현숙 씨는 말없이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당신도 나가면 되지. 누구라도 만나서 수다라도 떨고 와. 나한테 왜 그래? 아무 말도 안 했어. 기석 씨는 천천히 눈을 돌렸습니다. 현숙 씨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올게. 기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기석 씨는 집안에서 방과 거실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고 TV를 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할 필요 없는 식탁, 다시 덮은 이불, 묵묵한 벽지 모두가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을 무렵 집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기석 씨는 부엌에서 찬밥을 꺼내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간단히 말아먹으며 벽을 바라봤습니다. 소리 없이 퍼지는 김, 아무도 없는 집.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현숙 씨가 들어왔습니다. 기석 씨가 있는 걸 본 현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있었구나. 어디 갔는진 알고 있었고. 혜진이랑 점심 먹고 카페 좀 돌았어. 별일 없었지? 기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라면 끓였네. 내가 해줄 걸 그랬나? 됐어. 당신은 바빴잖아. 현숙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안은 다시 정적 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등이 켜져 있었지만 온도는 식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가로수는 벌써 잎이 누렇게 말라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밀려 아파트 단지 바닥을 구르며 회전하고 있었고 기석 씨는 거실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어쩌면 일주일 중 가장 적막한 시간대였습니다. 현숙 씨는 아직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기석 씨는 혼자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아내가 혜진 씨와 통화하며 웃음소리를 내던 게 떠올랐습니다. 내용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말투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기석 씨는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던 기석 씨를 깨운 것은 바로 휴대폰 진동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우야. 웬일이냐, 이 시간에. 아, 아빠, 지금 괜찮아요? 괜찮지? 뭔 일 있냐? 아, 차 말인데요. 아빠 차 이제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제가 타면 안 될까 싶어서요. 어차피 저는 대중교통 타는 것도 불편하고. 기석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이날은 기석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축하 전화가 온 줄 알았지만 아들로부터 들려온 말은 짧은 용건이었습니다. 기분이 상해버린 기석 씨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아들 선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 차, 나 아직 탈 거다. 바꿀 생각도 없고.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냥 물어봤던 거예요. 뚝 끊긴 통화 시간은 고작 42초. 기석 씨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석 씨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숙 씨는 늦은 점심이 돼서야 나가더니 늦은 저녁에서야 들어왔습니다. 현숙 씨는 쇼핑백을 들고 돌아왔고 아파트 문이 열리자마자 말했습니다. 나 옷 좀 사왔어. 혜진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이거 봐. 오랜만에 밝은 색 입으니까 기분이 좀 살더라. 또 혜진이야? 왜? 그게 뭐 어때서? 당신은 요즘 나랑은 대화 한마디도 안 하면서 혜진이하고는 매일 붙어 있잖아. 당신이야말로 선우랑도 제대로 말 안 하잖아. 애가 전화했을 땐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금방 끊어. 그 애는 내 생일이 언젠지도 모르더라. 현숙 씨는 그 말에 잠시 멈췄지만 곧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기억 못할 때 있었잖아. 내가 언제? 그런 걸로 서운해할 나이는 지났어. 중요한 건 현실이지. 돈 모아서 선우 결혼도 시켜야 하고 앞으로 노후도 걱정해야 하는데 요즘 그 생각밖에 안 나. 당신은 늘 현실만 봐. 사람 감정은 안 보이고. 감정은 뭐 밥을 먹여줘? 기석 씨는 자기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꽤나 큰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용해졌고 고요가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그 현실이란 거 내가 지금까지 혼자 다 책임져 온 거 아니야? 혼자 다? 나도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면서 쉬운 줄 알아? 당신은 그냥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그만이지만 나는 하루 종일 끝도 없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럼 내일은 회사에서 나 얼마나 눈치 보며 일하는지 알아? 이 나이에 누구한테 머리 조아리고 있는 줄 알아? 당신이 하는 건 그냥 내 월급만이잖아. 현숙 씨는 입을 다물고 쇼핑백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고 식탁에 내려놓은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걸 바라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좀 더 잘 벌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기석 씨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월급은 늘 현숙 씨에게 바로 넘어갔고 자신은 필요할 때 조심스럽게 꺼내 쓰는 구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조차 좀 더 벌었으면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월급 들여왔잖아.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근데도 모자란 거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이 왜 아직도 이렇게 빠듯한 줄 알아?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됐어. 더 말하지 마. 기석 씨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기석 씨는 더는 가장의 역할이라는 말에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지출의 책임자라는 뜻이었고 집이라는 공간은 의무의 총합일 뿐이었습니다. 거실 불이 꺼진 사이 기석 씨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낮은 이불 속에서 기석 씨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아침 6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엔 이미 흐릿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 위에서 뒤척이다 새벽이 되자 겨우 한두 시간 눈을 붙였을 뿐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희미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주방에서 들리는 조용한 도마 소리.
현숙 씨는 묵묵히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차리는 현숙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석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그냥 나중에 먹을게. 왜 아침 안 먹고 가게? 입맛이 없어. 현숙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석 씨의 말에 토달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멸치볶음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한숨을 삼키고 안방으로 들어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출근길 기석 씨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이어지는 길목의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퇴근길 기석 씨는 일부러 집 근처 분식집에 들러 김밥 하나와 우동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속이 편한 건 아니었지만 집에 들어가 밥을 차려달라고 말하는 것도 빈 식탁을 바라보는 것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현숙 씨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현숙 씨가 방에서 나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밥 안 먹고 왔어? 먹고 왔어, 밖에서. 또 사 먹었구나? 몸 생각 좀 하지 그랬어. 이제 그런 말 안 해도 돼. 현숙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 정면에 앉은 기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있지. 기석 씨는 등을 곧게 세우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말하려던 것을 입속에서 몇 번 씹듯 굴리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각자 벌어서 각자 살자. 뭐라고? 말 그대로야. 당신이 늘 말하잖아. 밥하는 것도 힘들다고. 생활비도 벅차다고. 그럼 이제 당신 것도 당신이 벌어. 나는 내 쓸 돈 내가 벌어서 쓸게. 현숙 씨는 멍한 얼굴로 기석 씨를 바라보다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야.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어. 당신은 나한테 계속 불만이었잖아. 돈도 부족하고 밥도 해달라니까 힘들고. 그럼 방법은 하나야. 각자 자기 몫을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하자고 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돼.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내 존재를 귀찮아하고 내 월급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 속에 있고 싶지 않아. 현숙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기석 씨는 조용히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든 조금씩이라도 벌 수 있다면 난 나도 나대로 살 수 있어. 우린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인 거야. 밥도 따로 먹고 돈도 따로 쓰고 관리비 앞으로는 반반 내자. 그럼 나는 뭐 어떡하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갑자기 벌어? 지금껏 집안일 했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뭘 하냐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판단해야지. 나한텐 당신이 항상 말했잖아. 전업주부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힘든 일은 그만둬도 돼. 대신 책임도 내려놓자. 현숙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목까지 차오른 듯 보였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석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입고 있던 와이셔츠를 벗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나는 산책 다녀올게. 저녁은 신경 쓰지 마.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현숙 씨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거실은 조명 하나 없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현숙 씨는 오랜 시간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석 씨는 방 안에서 나와 자신의 세탁물을 손으로 나눠 빨래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는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물을 받아 밥그릇을 씻었습니다. 조용한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숙 씨는 안방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뒤척이다 결국 핸드폰을 들어 혜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석이 이상해. 갑자기 돈도 밥도 각자 하자고 해. 답장은 없었습니다. 현숙 씨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아침이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밤처럼 무거웠습니다. 부엌에서 따로 밥을 차려 먹는 기석 씨의 움직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숙 씨는 방 안에서 기석 씨의 움직임을 소리로만 느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레 현관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기석 씨가 출근한 걸 느낀 현숙 씨는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유독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무엇보다 억울했습니다. 어제 기석 씨의 말 각자 벌고 각자 살자는 선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현숙 씨는 방금 전 확실히 체감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현숙 씨는 혜진 씨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둘은 늘 가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어디 아파? 남편이랑 좀 다퉜어. 아니, 다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말이 안 통해. 설마 또 월급 문제야? 기석 씨 그 성격에 꽤 묻어나잖아. 이번엔 좀 달라. 이제 각자 돈 벌고 각자 살자고 하더라. 정말 그게 그냥 화나서 한 말은 아니고? 진심이더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자기 밥도 따로 챙겨 먹고 설거지도 안 남기고 갔어. 그 정도면 뭔가 많이 쌓였던 것 같긴 하다. 현숙 씨는 혀를 찼습니다. 혜진 씨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남편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다며 자랑했던 혜진 씨였습니다. 너희 집은 좋겠다. 남편이 아직도 일 잘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나는 뭘 한 걸까? 비교하지 마. 누구나 다 속사정은 있는 법이야. 속사정은 무슨? 기석이 이제 나를 그냥 짐으로 보는 것 같아. 돈도 못 벌고 밥이나 차리는 사람. 혜진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혜진 씨도 그 말에 대해 쉽게 위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혜진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기석 씨가 이혼 얘기 꺼내진 않았어? 이혼까진 아니지만 솔직히 그 말이랑 다를 게 없어. 동거인처럼 살자니? 네가 먼저 다시 얘기해봐. 너무 오래된 감정이 쌓이면 풀기 더 어려워져. 현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씁쓸했습니다. 기석 씨가 먼저 문을 닫아버렸는데 현숙 씨가 다시 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현숙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적어둔 생활비 기록이 있었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카드값, 보험료, 수십 줄이 넘는 숫자들. 기석의 월급은 그녀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 수첩 위에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석 씨는 그 돈의 흐름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숙 씨는 불현듯 하나의 단어를 수첩 위에 적었습니다. 이혼. 그날 밤 기석 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부엌에 불이 꺼져 있었고 식탁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밥 없나? 없어. 나 오늘 뭐 먹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했어. 기석 씨는 말없이 현관 옆 신발장 위에 놓인 도시락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어간다니 김치찌개 정식을 주문하고는 거실 한켠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러다 무심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현숙 씨는 말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나와서 그가 앉은 식탁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나한테 왜 그래? 그렇게까지 날 밀어낼 필요 있어? 밀어낸 거 아니야. 다만 이제 내 삶도 나대로 지켜보려고 하는 거지. 그럼 나는? 나는 그냥 당신이 던져주는 돈으로만 존재하던 사람이야? 그건 당신이 그렇게 자리를 정해버린 거잖아. 밥 차리는 일만 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그 후로는 늘 나는 살림할 테니 당신은 일해라는 식이었잖아. 현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석 씨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들렸고 억울함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당신 이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기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가면 좋겠지만 당신이 지금처럼 계속 반응 안 하고 뭔가 바꿀 생각도 없다면 언젠가는 그 말도 하게 되겠지. 현숙 씨는 그 말이 귓가를 때리듯 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의 조명이 바닥을 비추는 각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기석 씨의 그릇이 그곳에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기석 씨의 머그컵과 밥 공기, 젓가락이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닦는 손길은 더딘 대신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지난주부터 식사 시간에 현숙과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기석 씨는 계획적이었고 그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석 씨는 철저하게 독립된 루틴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석 씨는 회사에서 돌아와 자신의 가방을 방에 넣자마자 세탁 바구니를 꺼내 빨래를 분류했습니다. 그동안 현숙이 해오던 방식과 다른 기석 씨만의 자신의 옷과 수건만 따로 빼서 빨래기에 넣었습니다. 당신 빨래는 따로 해. 나 건드리지 마. 현숙 씨는 부엌에서 마늘을 다지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앞으로 내 옷은 내가 세탁하고 널지 내 수건도 따로 쓸 거야.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기숙사 룸메이트야? 그런 식으로 살자고 한 거잖아. 그리고 당신도 그게 편할 거라고 했고. 현숙 씨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엔 틀린 부분이 없었습니다. 기석 씨가 말하던 방식대로라면 그것이 가장 공정한 분배였습니다. 하지만 현숙 씨는 왠지 모르게 서글퍼졌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가 분리되는 느낌. 그것은 단순히 가사 분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삶에서의 소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기석 씨는 거실 청소를 하다가 현숙에게 말했습니다. 청소는 내가 거실이랑 화장실 맡을게. 당신은 부엌이랑 안방만 해. 청소까지 따로 하자고? 당신이 말했잖아. 집안일도 반반 나눠서 하자고. 이제부터는 구역도 나누자. 책임도 명확해지고 좋잖아. 현숙 씨는 청소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섰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자신이 한 마리 자기에게 돌아와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둘은 각자의 방에서 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석 씨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었고, 현숙 씨는 안방에서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진짜 잘한 건지 모르겠어. 남편이 완전 사람이 달라졌어. 그래서 요즘 따로 먹고 따로 설거지도 한다고? 처음엔 나도 그렇게 하자고 말한 거긴 한데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좀 서운하다고 툭 뱉은 건데. 기석 씨가 원래 말 안 해도 속 깊은 사람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꽤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아. 현숙 씨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날 미워했던 걸까? 미움보다는 실망이 컸던 거 아닐까? 현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에 박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아침 기석 씨는 일찍 일어나 동네 마트를 다녀왔습니다. 평소엔 함께 장을 봤던 그였지만 이날은 명확히 자신이 먹을 것만 따로 샀습니다. 컵밥, 통조림, 냉동만두, 간편식 반찬들 작은 봉투 2개에 다 담길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현숙 씨는 그 모습을 거실에서 멍하니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 주려고 장도 안 보는 거야? 당신 밥은 당신이 챙겨. 나도 내 밥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현숙 씨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기석 씨는 현숙 씨에게 반찬 뭐 좀 더 사올까 하고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석 씨가 자신의 식사를 위해 장을 보고 봉투를 따로 접는 그 손길은 낯설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석 씨는 혼자 냄비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현숙 씨는 조용히 부엌 앞을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같이 먹을까? 많이 끓인 거 아니야. 그럼 다음엔 2개 끓이지 그래. 왜? 그냥 냄새 나니까? 기석 씨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기석 씨는 다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고 라면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현숙 씨는 그 모습을 흔들리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현숙 씨는 조심스럽게 아르바이트 구인 게시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동네 마트 캐셔, 어린이집 조리보조, 베이커리 주방보조. 마땅한 자리는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숙 씨는 처음으로 자문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무얼 하며 살아왔던 걸까? 현숙 씨가 처음으로 일터에 나간 날 기석 씨는 아침이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쪽지에 적혀 있던 마트 오전 조리 보조 시작. 오후 2시쯤 들어올게. 점심은 냉장고 안에 남은 국이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글씨는 전보다 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기석 씨는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식탁에 앉아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 어떤 감정도 명확하게 솟아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진짜 각자 사는 거구나 라는 확인만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숙 씨는 저녁 6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 마트 앞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현숙 씨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겁게 처진 어깨, 짧아진 말수, 그리고 눈 밑에 내려앉은 잿빛 그림자. 기석 씨는 현관문이 열리자 고개만 돌려 확인했습니다. 별다른 인사는 없었습니다. 늦었네. 응, 뭐 좀 사느라. 기석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숙 씨는 무겁게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현숙 씨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오늘 저녁 먹었어? 냉장고에 찌개 남은 거 데워 먹었어. 그럼 다행이네. 그렇게 짧은 대화가 오간 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졌습니다. 소파에 앉은 기석 씨는 TV를 켜지 않은 채 리모컨만 이리저리 돌리며 손에 쥐고 있었고 안방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가볍게 닫히는 옷장 문소리가 집안의 유일한 동자금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도 현숙 씨는 매일 오전 일찍 출근했습니다. 파우치 하나만 달랑 든 채 아침밥은 건너뛰고 문을 나섰습니다. 처음 며칠은 말 한마디 없이 나갔고 기석 씨도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침 현숙 씨가 현관에서 신발끈을 매다 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 일하는 거 보기 좀 그래? 기석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별로. 그럼 됐어. 그 말은 담담했지만 기석 씨는 현숙 씨의 손끝이 약간 떨리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화를 통해 무엇을 풀어내는 방식은 두 사람 사이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 상만 씨와 통화하던 기석 씨는 조용히 혀를 찼습니다. 너 그 얘기 들었냐? 우리 부서에 있던 정 과장도 은퇴하고 편의점 알바 뛴대. 정 과장이? 그 사람 집 잘 산다더니. 아무리 집이 있어도 수입 없으면 불안하니까. 나도 요즘 자격증 알아보는 중이야. 나도 좀 보고 있어. 그래도 네 아내는 잘 버티는 편 아냐? 일도 시작했고. 그건 그렇지. 통화를 마친 후 기석 씨는 다시 한번 현숙 씨를 떠올렸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전업주부 체질이야라고 하던 현숙 씨였는데 이제는 그 누구보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와 조용히 밥을 먹고 피곤한 듯 일찍 눕곤 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현숙 씨의 손등을 본 기석 씨는 눈길을 잠시 멈췄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칠어져 있었고 손톱 아래엔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숙 씨는 조용히 안방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현숙 씨는 핸드폰 불빛을 바라보다 천천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이는 아들 선우였습니다. 선우야, 자니?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너 요즘 잘 지내나 싶어서. 잘 지내? 그냥 그래요. 회사도 그렇고, 뭐 다들 그렇잖아요. 그래, 맞아. 다들 그렇지. 그래도 밥 잘 챙겨 먹고. 엄마는 왜 그래요? 오늘따라 목소리가 이상하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그렇게 통화는 몇 분 안 되어 끝났습니다. 현숙 씨는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석 씨는 먼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숙 씨가 부엌에서 2개의 도시락통을 꺼내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싸봤어. 당신 것도 하나. 기석 씨는 잠시 현숙 씨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계란지단에 볶은 채소, 오뎅조림 같은 간단한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먹을게. 그 짧은 말이
며칠 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처음으로 부드러운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숙 씨는 그 말 뒤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석 씨는 처음으로 현숙 씨를 바라보며 변했네, 진짜 변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오전, 집안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라도 흘러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모든 게 무음에 가까웠습니다. 기석 씨는 식탁에 앉아 오래된 머그잔에 믹스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손목을 살짝 틀어졌던 스푼이 컵벽을 치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현숙 씨는 안방에서 나와 천천히 머리를 묶으며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어느 쪽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무시가 아니라 의식적 배려에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오늘 뭐 있어? 없어. 그냥 좀 읽고 정리할 책들 있어서. 그래, 나 마트 알바 끝나고 친구 만나기로 했어. 늦진 않을 거야. 그래.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현숙 씨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시고 식탁 위에 놓인 물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현숙 씨의 손등엔 여전히 작은 흉터 자국이 몇 개 남아 있었고 손톱은 반질반질한 윤기 대신 실용적인 짧은 길이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자 현숙 씨는 출근했고 기석 씨는 홀로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기석 씨가 정리한 건 어질러진 방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랍안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다 말고 기석 씨는 책상 구석에서 오래전 가족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바랜 사진, 어린 선우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웃고 있는 자신과 현숙 씨의 얼굴, 낯설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운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점심 무렵 하늘은 봄비가 내릴 듯 흐려져 있었습니다. 기석 씨는 아파트를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석 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현숙 씨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귀가였습니다. 현숙 씨는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고 기석 씨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점심은 먹었어? 응, 오늘은 일이 좀 빨리 끝났어. 집에서 밥 먹고 싶더라고. 그날 저녁 현숙 씨는 조금 넉넉하게 밥을 지었습니다. 식탁에 김치전과 두부조림이 올라오자 기석 씨는 부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거 같이 먹을까? 응, 그럴까. 기석 씨 부부는 오래간만에 같은 시간,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반갑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기석 씨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고 현숙 씨는 말없이 식기세제를 꺼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현숙 씨가 물었습니다. 선우는 요즘 잘 지내나? 연락 왔어? 한 번 문자 왔어. 지난주에 계약직 연장됐다고. 그래도 다행이네. 자꾸 바뀌면 그것도 힘들 테니까. 한참의 침묵 후 현숙 씨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괜찮아질까? 모르겠어. 근데 어쩌면 이게 제일 나은 방법일 수도 있어. 그치, 싸우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각자 자기 몫만 하면서. 그래도 너무 외롭지는 않아? 현숙 씨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드라마가 켜졌고 기석 씨는 안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기석 씨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잔잔히 흘렀고 창문 너머엔 가느다란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가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무 오래 참고 있었지. 혜진이도 그렇고 장모님도 다 우리를 위해 도와준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누구를 위해 도와줬다고? 널 위해서였어? 아니면 가게를 자기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어? 엄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극단적인 게 아니야. 이건 내 가게고 내 인생이야. 그리고 네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거야. 선택이라니? 네가 정말 가족을 위해 사는 건지 아니면 처가를 위해 사는 건지 이제는 확실히 해야지.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휘둘리면 망하는 건 한순간이야. 65세 정옥희 씨는 마당에 널어둔 행주를 거두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여유롭게 하늘을 볼 시간이 많아졌지만 마음 한편은 허전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고 그의 앞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은 이제 곁에 없었습니다. 아들 35세 강민석 씨는 결혼 후 독립을 했습니다. 오키 씨 부부가 어렵게 장만해준 가게를 운영하면서 며느리를 만나 결혼을 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멀어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석 씨는 점점 부모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며 원래 다들 느끼는 감정이라며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오키 씨는 아쉽기만 합니다. 아휴, 그렇게 작던 녀석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니. 아직도 이렇게 그때가 생생한데 밉기도 하지. 어휴, 속 없는 놈 같으니라고. 오키 씨는 주방에 들어가 정리된 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 씨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냄비에서 국을 끓이면 가장 먼저 달려와 한 숟갈 떠먹던 아이였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주면 몇 번이고 맛있다며 한바구음을 지어 보이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화 한 통도 드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동철 씨가 식탁에 앉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민석이한테 연락 안 왔어? 안 왔지. 내가 한 달 전에 먼저 전화했잖아. 그때도 바쁘다고 끊더니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네. 결혼하더니 변했네. 변해도 너무 변했어. 어쩜 그렇게 부모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그동안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동철 씨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건드리다 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키 씨도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한 숟갈을 떴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대를 한 걸까? 민석이 잘 되라고 가게까지 차려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필요 없어진 걸지도 모르겠어. 설마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데 바빠서 그런 거겠지. 바빠서? 그럼 처가에는 왜 그렇게 자주 가? 지 장모 집에는 주말마다 간다며. 동철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밥을 뜨다 말았습니다. 오키 씨는 민석 씨가 결혼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공부까지 잘했기에 더할 나위 없는 착한 아들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 아들의 삶에서 부모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있는 녀석이라면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나중에 우리 얼굴 어떻게 보려고 이러나 몰라. 냅둬요, 그냥.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이러고 산다는데 우리라고 뭐 별 수 있나? 자기들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테니 그냥 둬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아요. 며칠 후 오키 씨는 민석 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기도 했고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탓인지 왠지 모르게 기분도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의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설레이기까지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에서 혜진 씨가 카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정옥희를 보더니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 민석이는? 주방에 있어요. 잠시만요. 여보, 민석 씨. 혜진 씨는 주방으로 가서 민석 씨를 불렀습니다. 하던 일이 있었는지 조금 있다가 민석 씨가 나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너 얼굴도 볼 겸 가게도 한번 보려고. 아, 그렇구나. 근데 엄마, 나 지금 좀 바쁜데. 괜찮으면 저녁 때 전화할게. 지금 디저트도 만들어야 하고 주문받은 샌드위치 작업도 해야 해. 미안한데 집에 가주라. 오키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마치 불청객이 온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짧게 대화라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민석 씨는 아닌 듯 했습니다. 그래, 그럼. 바쁜데 오래 있지는 않을게. 장사는 잘 되니? 응, 뭐. 나름대로 잘 되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나름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고 홍보도 많이 돼가지고 많이 바빠졌어. 오키 씨는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뒤돌아 나오는 길에 혜진 씨와 민석 씨가 주고받는 대화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자주 오시면 곤란하지 않아? 아니, 그냥 오랜만에 오신 거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 가게도 바쁜데 도와주실 것도 아니고 와서 커피 몇 잔 사가시는데 굳이 여기까지 오셔야 해? 엄마도 일이 들쑥날쑥이라.
혜진이 네가 이해 좀 해줘. 다음부터는 연락 좀 하고 오시라고 해. 갑작 몸이 이상한 건 아니지만 혹시나 싶어서 말이야. 오키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주 오면 곤란하다니. 내가 짐이라도 된다는 걸까? 집으로 돌아온 오키 씨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민석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번에 가게에 왔다 갔었지? 내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얘기도 못했네. 괜찮아. 바쁘면 그렇지. 근데 앞으로는 미리 전화하고 와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오시면 우리도 당황스러워. 오키 씨는 순간 손에 쥔 전화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손님들도 많고 우리가 갑자기 일손을 놓기가 좀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이야. 한참 장사하고 있는데 와서 엄마한테 볼일 봐야 하는 거면 가게 일은 뒷전이잖아. 상황 잘 봐가면서 와야 해.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오키 씨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 민석이가 앞으로 가게에 가려면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하네. 뭐? 이제 우리도 애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나 봐. 동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키 씨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란 건 그저 아들이 잘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 그날 밤 오키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독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들의 삶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민석 씨가 결혼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아들의 행동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주말이면 집에 들러 밥을 먹고 가던 아이였습니다. 어쩌다 일이 늦어지는 날이면 엄마 밥 좀 챙겨줘요 하며 늦은 밤에라도 집에 와서 먹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석의 발걸음은 점점 부모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혜진이가 여기 오는 거 싫어하나? 난 나름대로 잘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건가? 오키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자신을 탐탁지 않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예의 바르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인사도 잘했고 오키 씨가 뭘 해주면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어딘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첫 명절에 혜진 씨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전에는 밝게 웃으며 인사하던 아이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혜진 씨는 말투 하나까지도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미묘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오키 씨는 그 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과의 거리를 만들면서도 겉으로는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 그 태도가 불편하다고 하면 지나친 생각일까. 하지만 민석의 행동까지 변한 걸 보면 혜진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동철 씨와 함께 오랜만에 저녁 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가게에 요즘 혜진이가 많이 나온다며? 응. 민석이 대신 카운터도 보고 계산도 하더라.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자주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맡아서 하는 느낌이던데? 처음에는 그냥 돕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예 자기가 가게를 맡을 기세 아니야? 그러게. 가게가 민석이 혼자 운영하기 벅찰 수도 있지. 그런데 혜진이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 좀 의외야. 원래 되게 귀찮아 했던 것 같거든. 도와줘도 주말에만 가끔 도와줬던 걸로 알고 있고. 오키 씨는 혜진 씨가 카운터에 서 있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원래는 민석 씨가 혼자 운영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혜진 씨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오키 씨가 가게에 들렀을 때도 손님들이 들어오면 혜진 씨가 먼저 인사하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가게 분위기가 좀 달라졌더라고. 원래 민석이가 손님들하고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혜진이가 앞장서서 다 하더라. 그러다 보면 민석이보다 혜진이가 가게 주인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 둘이 같이 운영하면 나쁘진 않겠지. 부부가 같이 도와서 하면 힘든 일도 더 수월할 거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좀 다른 의미야. 어떤 건데?
혜진이가 꼭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 상상 이상으로 머리 쓴단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남편 재산 야금야금 갉아먹는 며느리? 뭐 그런 이야기였거든. 하도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혹시나 싶은 거지. 설마 그러겠어? 오키 씨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가게를 돕는 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한 도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오키 씨는 가게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들렀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마침 혜진 씨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커피 원두를 채워 넣으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고를 오가며 정신없이 움직이는 아들 민석 씨를 보아하니 괜히 방문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혜진아, 민석이가 많이 바쁘니? 아, 어머님 오셨어요? 그닥 바쁘진 않아요. 저 손님한테 디저트 내어드리고 와야 해서요. 잠시만 계세요. 혜진 씨는 손님 응대를 하느라 바빴는지 오키 씨를 보고도 크게 반가워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장사 잘 되네, 민석아. 바쁜데 뭐하러 왔나 싶다가도 민석 씨에게 힘내라고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척을 해도 민석 씨는 좋아하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또 갑자기 왔네? 바쁜 시간에 와서 이따 가지도 못할 거 뭐하러 와? 그냥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어. 커피나 한 잔 얻어먹으러 왔지. 이제 보니 장사가 제법 잘 되는 모양이구나. 다행이다. 응, 뭐. 혜진이가 도와줘서 많이 편해졌어. 홍보하는 방식도 바꿨고 말이야. 그래, 다행이네. 그때 손님 하나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말씀하셨던 원두 들어왔나요? 오키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손님이 향한 곳은 민석 씨가 아니라 혜진 씨였습니다. 혜진 씨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이번 주에 들어왔어요. 오늘 내려드릴까요? 아니면 따로 구매해 가시겠어요? 지난번에 집에서 머신기에 갈아서 직접 내려드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모습을 보고 오키 씨는 아들 민석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혜진이가 원두도 관리하니? 처음엔 내가 다 했지. 근데 어떻게 혼자 응대하고 매장 관리하고 청소하고 다 해. 혜진이랑 같이 가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역할 분담했어. 아무래도 혜진이가 더 꼼꼼하고 잘하니까. 어머니, 저도 카페 알바 경력도 있고요.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민석 씨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민폐는 안 끼쳐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잘하고 있어요. 그러자 혜진 씨가 웃는 얼굴로 불쑥 끼어들어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제가 요즘은 커피 원두도 체크하고 있어요. 민석 씨가 바빠서요. 말했잖아. 혜진이가 성격이 꼼꼼해서 원두 주문 같은 것도 신경 써주고 있어. 오키 씨는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게 운영과 관련된 일을 혜진 씨가 맡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며 역할도 나누었을 테니 현재를 충실히 사는데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민석이가 정말 바빠 보이네. 혼자 했으면 큰일 났을 뻔했네. 혜진이 네가 보조로 도와주는 거지? 너도 고생이 많다. 아, 그럼요. 저는 그냥 보조하는 거예요. 원래 카페는 둘이 운영해야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하면 정신도 없고 그렇대요. 저는 그냥 도와만 주는 거예요. 오키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조라면서도 혜진 씨는 이미 카페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동철 씨에게 이야기를 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점 예상했던 대로 가는구나. 무슨 뜻이야? 혜진이가 이제 가게 운영까지 주도하겠다는 거지. 민석이 카페는 결국 혜진이 손에 넘어가겠고.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그런 경우가 있다더라니까? 설마 정말 그러겠어? 그럼 가만히 지켜보자고. 조만간 분명히 더 드러날 거야.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엔 이르니까 나도 뭐라 이야기를 못하겠네. 오키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오키 씨는 뒤척이다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혜진 씨가 가게를 자기 차지하려는 걸까? 아니면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걸까? 하지만 다음 날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키 씨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강민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석아. 웬일이야? 엄마,
오늘 혹시 가게에 올 수 있어? 가게? 무슨 일 있어? 장모님이 오셨거든. 오키 씨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사돈이 가게에 왔다는 말에 어쩐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조금 있다가 갈게. 오키 씨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정숙 씨는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고 혜진 씨는 옆에서 음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창고와 주방을 오가며 바쁜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사돈 오셨어요? 정숙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가게 자주 오시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가끔요. 요즘 혜진이가 힘들어해서요. 저도 카페에 일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핑계도 애들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거죠 뭐. 근데 어쩐 일이세요? 힘들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냥저냥 하는 것 같던데. 민석이만 왔다 갔다 하고. 오늘 보니 음료도 만드는구나. 가게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워서 하고 있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고 있어요.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죠. 애들 둘이서 바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오키 씨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도움이라기엔 정숙 씨가 지나치게 자연스럽게 가게에 녹아든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카운터에 손을 대는가 하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카페 주인인 마냥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명의자, 그러니까 가게 주인은 아들 민석 씨였는데 말이죠. 민석 씨는 말단 직원과 다름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배달 나갈 음료나 디저트를 포장한다던가 자비를 위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차린다기에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아들이었기에 두 모녀의 행동이 어쩐지 미심쩍었습니다. 잠시 후 정숙 씨 모녀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키 씨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혜진아, 지난번에 말한 거 있잖아. 매장 인테리어 좀 바꿔보는 거. 아, 맞다. 엄마가 좋은 인테리어 업체 알아봤다고 했죠? 가게도 좀 더 모던하게 바꿔야지. 요즘 손님들 취향도 변하니까. 잠깐만요. 인테리어를 바꾼다고요? 오키 씨가 개입하자 정숙 씨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가게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요. 두 사람도 동의했고요. 그런 중요한 걸 왜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직 결정된 건 아니야. 오키 씨는 민석 씨의 말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먼저 상의라도 했어야지. 항상 이런 식이었니? 내가 요즘 지켜보니까 너는 거의 직원 수준이고 혜진이가 주인 같아 보이는데 내가 보는 게 맞나 모르겠다. 누가 사장이야? 그러자 정숙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 오키 씨를 진정시키려 몇 마디 건넸습니다. 안사돈,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그냥 아이디어만 낸 거예요. 애들이 매출에 더 욕심내길래 어떤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요즘 카페들 다 감성 인테리어니 뭐니 하잖아요. 몇 마디 조언해준 게 전부예요. 오로지 결정은 애들이 한 거랍니다. 오키 씨는 순간 이 사람 이제 완전히 가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정숙 씨는 계속 가게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사돈 또 오셨네요. 애들이랑 원두 납품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누고 있었어요. 사돈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세요? 제가 아는 도매업체에서 원두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기존 거래처보다 저렴할 거예요. 와, 엄마 덕분에 비용도 절약되겠어요. 어머니, 이게 보통 싼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바가지 쓰고 있던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 건 민석이랑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오키 씨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민석 씨는 어정쩡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장모님도 우리 도와주려는 거잖아. 그렇다고 가게 운영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면 안 되지. 네 가게 아니야? 그 소리에 정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안사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민할 수밖에 없죠. 이 가게는 원래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생색 내려는 건 아닌데 민석이 하나 바라보고 잘 살라고 내준 가게고 처음에 관리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막상 지금 보면 민석이는 가게 주인이 아니라 거의 말단 종업원 수준이네요. 언제부터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안 드네요? 오키 씨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석 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선 어투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벙찐 얼굴이었습니다. 민석아, 나 먼저 갈게. 엄마 이렇게 가면 어떡해? 뭘 어떻게? 많은 거지. 이 기분으로 도저히 못 있겠다. 오키 씨는 서둘러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 위로 다소 거칠게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철 씨가 신문을 읽고 있다가 깜짝 놀라 오키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다녀왔어? 응, 뭔가 안 좋은 일 있었지? 말도 마.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진짜. 민석이 가게에 떡하니 안 사돈이 와 있더라. 그럴 줄 알았다. 혜진이만 개입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장모까지 가게를 자기 것처럼 만들고 있어. 혜진이야 민석이 와이프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 여자는 왜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는지 모르겠네. 원도 납품이며 인테리어까지 완전 그냥 자기가 주인이라니까? 민석이는 뭐래? 그냥 단순히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동철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자기 부모보다는 처가 쪽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경우가 많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장모한테 휘둘릴 줄은 몰랐어. 당해봐야 안다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도 당장은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할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미 그렇게 물들었는데 우리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 오키 씨는 심란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키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가게가 완전히 그 여자 손에 넘어가는 거 아닐까? 일단은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명절이네. 동철 씨가 옆에서 TV를 보다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번엔 민석이네는 언제 온다고 했어? 그게 아직 연락이 없어. 뭐? 명절이 코앞인데? 카페 일이 바쁜가 보지. 일하는 애들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그게 말이 돼? 안 쉬고 일을 할 리는 없잖아. 오키 씨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아들이 먼저 연락하길 기다리다가는 명절 당일까지 소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따로 제사를 지내거나 음식을 많이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가게 운영이야 알아서 잘하고 있을 테고 분위기가 싸한 걸 느꼈는지 정숙 씨도 이전보다는 자주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키 씨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잘 지내지? 아, 엄마. 무슨 일이야? 명절 때 언제 올 거야? 아, 그게. 엄마, 이번 명절에는 아마 못 가거나 처가댁만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오키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 집엔 언제 오는데? 아마 못 가지 싶어. 이번에 일이 좀 바쁘거든. 일해보니까 연휴 때 쉬면 그만큼 다 손해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연휴 내내 안 쉬고 일을 해볼 생각이야. 이해 좀 해줘. 뭐야? 정말 아예 안 온다는 거야? 오키 씨는 전화를 손에 쥔 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철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우리 집엔 너밖에 없잖아. 근데 명절 당일에 안 온다는 게 말이 돼? 엄마, 장모님이 혼자 계시잖아. 혜진이가 너무 신경 쓰고 있어서. 우리끼리 상의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 처갓집도 잠깐 다녀오는 거야. 밥만 먹고 바로 올 거고. 그러면 네 아빠랑 나는? 우리는 명절에 아들 얼굴도 못 보는 거야? 우리는 식구 아니니? 엄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요즘 다들 이렇게 하잖아. 오키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철 씨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 설마 했는데 아주 지처가에 눈이 멀었구만. 가게 일은 무슨 하루 이틀 쉰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장사를 하루 이틀 해보는 녀석도 아닌데 핑계도 참 좋아. 나도 그래. 오키 씨는 달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없는 명절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명절 아침. 오키 씨는 평소처럼 식사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명절 분위기는 내야지 싶어 재료 몇 가지를 사다가 전을 부치고 나물도 조금 무쳤습니다. 아무리 늦게 온다 해도 그래도 기본은 차려놔야지. 동철 씨는 말없이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은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혹시라도 오면 어쩌나 하고 음식을 넉넉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민석 씨가 좋아하는 양념게장과 홍어무침까지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한두 가지 준비하다 보니 문득 예전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민석이가 옆에서 뭐라도 주워 먹었는데 그러게. 저기 앉아서 감자라도 까고 있었을 텐데. 식탁을 차려놓고도 두 사람은 쉽게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오키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민석 씨였습니다. 티를 내려고 하진 않았지만 어쩐지 목소리가 조금은 들떴습니다. 민석아. 엄마, 잘 지내고 있지? 밥은 드셨어? 응, 이제 먹으려고. 그래, 맛있게 드셔. 다음 날 바로 갈게. 그래. 오키 씨는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1분도 안 되는 통화 시간. 내일 집에 온다는 말이 전혀 반갑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라고 한다는 듯 동철 씨가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냥 안 오는 게 낫겠네.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저 녀석 우리보다 처가가 먼저야. 그래도 아예 안 온다고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게 어디야? 그냥 그러려니 하자고요. 서운한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어쩌겠어. 다음 날 저녁이 되어서야 민석 씨 부부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늦어서 죄송해요. 그래. 왔으면 밥부터 먹어라. 식탁에는 오키 씨가 준비한 음식이 정갈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혜진 씨가 좋아한다는 잡채만두도 쪄서 함께 내었습니다. 그리고 오키 씨는 두 사람이 식탁에 앉기 무섭게 서둘러 국을 데웠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민석 씨나 혜진 씨는 식사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많은 음식들을 두고 깨작깨작 거리는 모습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어야 했습니다. 기껏 집에 온 아들 앞에서 화를 낼 순 없었으니까 말이죠. 차 막히지 않았어? 좀 막혔어. 근데 장모님 댁에서 잘 쉬다 와서 괜찮아. 네, 엄마가 음식도 많이 해주셨어요. 오키 씨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안 사돈이 차려준 밥은 잘 먹으면서 우리 집 밥은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구나. 그래, 맛있었겠다. 엄마, 저희 오래 못 있어요. 내일 다시 가게 봐야 해서. 뭐? 겨우 몇 시간 있다가 가겠다고? 죄송해요, 아버님. 가게가 바쁘다 보니깐요. 그렇게 두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 앉아 잠시 차를 마셨습니다.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함께 자리한 오키 씨에게 대뜸 무언가 내미는 민석 씨. 엄마, 명절인데 이거라도 받아. 민석 씨가 내민 건 봉투였습니다. 제법 도톰한 게 많은 액수를 넣은 듯 했습니다. 됐어. 가져가서 가게에나 보태? 엄마, 왜 그래? 그냥 됐다고. 평소 같았으면 웃으면서 넣어두라고 좋게 이야기했겠지만 어째서인지 이번에 아들이 주는 돈은 받기가 싫었습니다. 혜진 씨는 그런 상황 속에 조용히 민석 씨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가야 하지 않아? 아, 맞다. 엄마, 아빠, 그럼 가볼게. 그래, 가라. 바쁘다면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저 완전 배부른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늘 하던 건데 고생은 무슨 고생. 길 어두우니까 살펴가라.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두 사람이 떠난 뒤 집안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동철 씨는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고 오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는 그냥 기대를 접자. 처음부터 저 집안이 우리 아들을 휘두를 거라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 사람은 변하는 거야. 특히 결혼하면 더 그래. 그래도 난 아직 포기 못하겠어. 당신이 애써봤자 변할 것 같아?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며칠 뒤 오키 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둘 다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 씨였습니다. 민석이가 전화했네. 이번엔 또 무슨 일이래? 모르겠어요. 일단 받아봐야지. 전화를 받자 다소 진지한 듯한 느낌의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어두운 느낌으로 말을 하는데 걱정거리라도 있나 싶었죠. 엄마, 잘 지내지? 그래, 무슨 일인데?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오키 씨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데? 엄마, 가게 명의를 내 앞으로 바꿔줄 수 있어? 뭐? 왜 그러는데? 공동 명의로 되어 있긴 한데 그냥 너한테 넘겨달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가게도 내 명의로 해줬으면 해. 오키 씨는 민석 씨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얼굴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고 동철 씨가 분위기 파악을 하고는 TV 소리를 줄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끄는 오키 씨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키 씨는 동철 씨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 민석이가 이제는 가게를 아예 자기 명의로 해주면 안 되겠냐는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 어차피 나 죽으면 애들 앞으로 돌려놓을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네. 민서가 듣고 있니? 엄마, 옆에 아버지 계세요? 그걸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 이제 가게 운영도 거의 혼자 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명의도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어? 그걸 왜 지금 말하는데? 지금 네 아버지랑 같이 듣고 있어. 스피커폰이야. 할 말 있으면 다 해봐. 드러나 보게. 혜진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오키 씨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너는 나랑 상의하기 전에 네 아내랑 먼저 이야기했니?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엄연히 가게 사장인데 나도 그 정도는 내 와이프랑 상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됐어. 일단 끊자. 하던 이야기는 어쩌고? 너 같으면 지금 이 기분으로 무슨 대화를 하겠니? 끊어. 오키 씨는 전화를 끊고 동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게 명의를 바꿔달라고? 지금 내가 들은 게 맞아? 그래요. 진짜 어이가 없네. 이제 아주 대놓고 가게를 가져가려는구나. 가지가지 한다 정말. 오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방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칠 후 오키 씨는 가게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니나 다를까 혜진 씨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민석이는? 주방에 있어요. 잠시만요. 혜진 씨는 민석 씨를 부르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 그런데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오키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앉으시죠. 혜진 씨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오키 씨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랑 민석 씨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게 운영도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저희도 좀 더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명예 이전을 해주셨으면 해요. 오키 씨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원래 민석이만의 가게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간 거야. 알아요. 그런데 이제 민석 씨가 운영을 다 맡고 있으니까요. 어머님은 편히 쉬셔야죠. 편히 쉬라는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오키 씨는 혜진 씨의 표정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혜진 씨가 내뱉는 말,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네가 정할 일이 아니야. 어머님, 이야기는 민석이랑 해야겠어. 우리 집 바깥 양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고 말이다. 지금 당장 너한테 어떻게 해주겠다고 답을 못하겠구나? 오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민석 씨를 찾았습니다. 오후에 판매할 디저트를 만들 준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석아, 엄마? 무슨 일이야? 너 명의 변경 정말 원해? 엄마, 난 그냥 솔직히 말해. 원해. 그리고 혜진이나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도 다 날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순간 오키 씨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민석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두 모녀가 뒤에서 아들 민석 씨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내가 명의를 안 넘겨주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해? 난 네 말을 듣고 싶어. 민석 씨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엄마도 우리를 좀 믿어주면 안 돼? 난 네가 누굴 믿고 있는지 알고 싶어. 결국 오키 씨는 주저하는 민석 씨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동철 씨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확실해졌네. 응, 이건 민석이가 아니라 혜진이랑 장모가 원하는 거야. 그럼 우린 어떻게 할 거야? 더는 지켜볼 필요 없어. 정말 그렇게 할 거야? 그래, 우리도 결정을 내려야지. 동철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오키 씨는 차가
차가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오키시 부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며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게 명의는 어머님과 아드님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드님 지분을 정리하고 가게를 다시 온전히 어머님 명의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드님과 합의해서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것 같다면 바로 소송을 하셔도 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진을 먼저 줘보고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합의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쉽게 포기할 리가 없으니까요. 바로 소송 준비해 주세요. 저희는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요. 하루라도 빨리 끝장을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변호사는 오키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준비를 하겠다고 했고 간단히 서명이 필요한 몇 가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며칠 후 오키 씨는 본격적인 싸움을 하기에 앞서 민석 씨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민서가 가게 명예 문제 말인데. 응, 엄마. 혹시 생각해봤어? 그래, 그래서 내 결정을 말하려고. 명예 변경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 가게 운영도 내가 다시 맡을 거야.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가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무 오래 참고 있었지. 혜진이도 그렇고 장모님도 다 우리를 위해 도와준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누구를 위해 도와줬다고? 널 위해서였어? 아니면 가게를 자기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어? 엄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극단적인 게 아니야. 이건 내 가게고 내 인생이야. 그리고 네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거야. 선택이라니? 네가 정말 가족을 위해 사는 건지 아니면 처가를 위해 사는 건지 이제는 확실히 해야지.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휘둘리면 망하는 건 한순간이야. 처음에 이 카페 차릴 때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누구보다 잘 알 자신 있다고 했지? 네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했어. 근데 이게 뭐야? 네가 원한 게 이런 거니? 결국 그 상황에 민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오키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벨이 울리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집으로 들이닥친 안사돈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안사돈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애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하다는 거죠? 우리 혜진이가 가게 일을 얼마나 도왔는데 그걸 홀라당 가져가시겠다뇨?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우리 혜진이가 가게 일 좀 도와줬다고 뭐 그걸 노린다 이런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도배? 시설 관리 좀 해준 거? 아니, 가게 운영도 신경 써드리고 인테리어도 새롭게 바꾸려 했잖아요. 그럼 그거 세아가 돈으로 했습니까? 결국 다 민석이 돈, 제 돈이잖아요. 그리고 혜진아, 너 솔직해져야 해. 네가 정말 민석이를 위해서 한 거야? 아니면 네 가족을 위해서 한 거야?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너무 속상하죠. 속상? 나는 속상하지 않을 것 같아? 내 아들 데려가서 내 가게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건 너희잖아. 민석 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 제발 차분히 이야기하자. 민석아, 너도 이제 정신 차려야 해. 정신 차리고 있잖아.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니, 넌 너희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처가를 위해 살고 있었어. 그 순간 민석 씨는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안사돈 말씀 좀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미 변호사 통해서 소송 진행 중입니다. 명예 변경은 없을 거고 굳이 명예 따지자고 하면 공동 명의니까 카페 차릴 때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지분 나눌 생각입니다. 그 지분 민석이 앞으로 고스란히 줄 테니 그걸로 지지고 볶고하던지 알아서 해보세요. 나머지 지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겠지만 그리고 충고 하나 해드리자면요. 이것저것 간섭하려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두 모녀는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까진 전 모르겠네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식사라도 떠먹여드려요? 오키 씨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 씨는 그의 팔을 붙잡으며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듯 했습니다. 짧게 읊조리면서 말이죠.
여보, 생각 잘해야 해. 오키 씨는 천천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너희한테 대답을 듣진 않을 거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려고 온 거야. 결말은 어떻게든 나겠지만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구나. 오키 씨는 며칠 동안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민석이가 이렇게까지 조용할 리가 없는데. 지금쯤 그 두 사람이랑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겠지. 우리 결정을 듣고 분명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그러겠지. 그때 오키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민석 씨였습니다. 드디어 전화했네. 전화를 받자 강민석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키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조건 아들의 뜻대로 끌려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키 씨는 카페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민석 씨를 만났습니다. 민석 씨는 평소보다 초췌한 얼굴이었죠. 엄마, 미안해. 내가 갑자기 그런 부탁을 해서. 갑자기 한 게 아니잖아. 네가 갑자기 말했어도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준비했겠지. 그게 엄마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너만 몰랐던 거야, 민석아. 엄마, 나도 답답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무슨 상황에서? 혜진이랑 장모님이 계속 압박하고 있어.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뭐야?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 우리 가족에 네 아버지랑 나는 포함되는 거니? 민석 씨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짧고 굵은 만남이 성사된 뒤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오키 씨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혜진 씨가 오키 씨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 이야기해보자. 사실 민석 씨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민석 씨는 원래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머님께서 너무 강경하게 나오시니까 민석 씨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렇겠지. 그런데 나는 힘들지 않을까?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하나야. 우리 것을 가져가려 하지 말라는 거. 어머님, 정말 실망이에요. 실망? 실망은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혜진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키 씨도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진행되는 일만 이야기할 거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보니 너희랑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구나. 서로 입씨름하지 말고 법대로 하자. 그럼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네요? 끝까지? 당연하지. 이 정도도 각오 안 했니? 결국 소송을 하게 된 오키 씨. 꼬박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못할 짓이다 싶은 적도 많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설 위치가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오키 씨는 이것이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민석 씨 부부도 최대한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패소했고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된 마당의 카페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명의 변경은 물론이고 그 어떤 권리마저도 가지지 못하게 된 상황에 인연을 끊다시피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가게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네. 이렇게 허전할 일이었던가? 이제 정말 정리할 시간이네. 그래, 더 이상 질질 끌 필요 없어. 어차피 지나간 일이야. 오키 씨는 천천히 가게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작은 장식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석 씨가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정성스럽게 골랐던 소품이었죠. 처음엔 참 좋아했었는데. 그땐 당신이 모든 걸 다 해줬으니까. 오키 씨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다 가게 정리를 마무리할 즈음 문이 열리며 민석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초조함이 가득했죠. 엄마, 왔어?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가게를 이대로 없애는 건 너무하지 않아? 오키 씨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우리 가게? 이제 와서 우리라고 하니 이상하네. 엄마, 나도 잘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네가 먼저 선을 넘었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지킬 걸 지킨 것뿐이야. 민석 씨는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어. 알다시피 혜진이랑 장모님이 너무 강하게 나가서. 그럼 넌? 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게 네 선택이었어? 엄마 속 썩이지 말고 할 말 다 했으면 가봐라. 오키 씨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아, 사람은 결국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 넌 네 선택을 했고,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차례야. 민석 씨는 그제야 무너지는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넘쳐버린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민석 씨도 후회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키 씨는 거실에서 동철 씨와 함께 앉아 오랜만에 맥주 한 캔을 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그래, 속은 후련해? 후련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해. 그래도 당신 선택이었잖아. 응. 이젠 더 후회하지 않으려고. 민석이는 어떻게 할까? 그건 이제 민석이가 결정할 몫이야. 이제 오키 씨의 삶은 다시 오키 씨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동철 씨와 함께 조용한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정말 조용하네. 응. 이젠 우리만 생각하며 살 거야. 인생은 결국 자기 선택이야.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죠.